보고 있죠. 자, 어느 법까지 되어 있고요. 의인법은 인격화 시키는 거예요. 사람처럼 앞에서 인격화 이렇게 놓으면 돼요.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화류법은 의인법보다 범위가 조금 큽니다.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가령 파도는 백마처럼 흰 갈기를 날리며 달려온다. 파도는 무생물, 백마는 동물로 생물이죠. 이렇게 굳이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했다. 화류법, 범위가 크죠. 사람으로 인격화시켰다. 의인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유법은 다른 사물로 대신 밑줄. 첫째 줄에 보면 다른 사물로 대신 드러낸다. 근데 수사법 두 개가 있습니다. 제유와 환유. 대유법은 있잖아. 7급에 자주 나옵니다. 7급 문제에. 자, 그래서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 부분을 탁 건드리면 전체를 나타내.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얘는 그러면 덜만 빼앗기고 집타하고 뒷산은 자기 명의로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 예, 그리고 환유법은 속성 동그라미. 사물의 속성. 다음에 사물 자체 동그라미. 그 속성을 살짝 터치함으로써 사물 자체를 드러냅니다. 속성은 사물마다 다르겠죠. 말하건대 쭉 보면은 무궁화 삼천리. 삼천리는 우리나라 해안선의 둘레가 삼천리다.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또 글로는 200이요. 글씨로는 왕이지라. 이럴 때 200왕이지는 실제는 고유명사지만 이 문맥에서는 보통 명사로 쓰였어요. 그럴 때는 200왕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닌 속성입니다. 200은 명문장가, 대문장가, 왕이지는 명필가. 됐습니까? 또 예를 들어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볼래요. 그 사건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가 그 사건의 배후이다. 마찬가지죠. 이럴 때 청와대는 원래 건물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 사건의 배후이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같은 말. 이럴 때는 청와대를 통해서 속성, 우리 정부가 그 사건의 배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제유와 환유를 합해서 대유법 이렇게 합니다. 풍요법 얘기했고 의성의태법 읽어두고 중의법은 중의문의 얘기하듯이 한 표현을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중의법.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청산리 벽계수 그리고 명월 그 두 개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시조 같은 경우에 그 원래의 뜻 하나하고 원래의 뜻 사전적 의미 하나와 또 시인이나 또 내지는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서 그 작품과 관련된 인물이나 배경 서로가 비추어 가지고 관련되게 해석해내면 둘로 해석이 됩니다. 즉 여기 보면 벽계수는 이혼년 원래는 푸른 시냇물 이런 푸를 벽 신에게 물습니다. 원래 지시적 뜻은 푸른 시냇물. 그러나 청산리 벽계수에 할 때 여러분 이 시조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듯이 그 당대에 종실, 왕실에 있습니다. 왕실의 한 사람인 이혼년이라는 종실 왕가의 인물입니다. 한량이었던. 그 사람을 동시에 말하니까 그죠? 중의법이다. 명월은 밝은 달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황진의 기생명이 명월이죠. 자, 다음 상징법 얘기되어 있고요. 강조법 옆에다가 내용상. 강조는 내용상. 앞에서 계속 내용과 형식 얘기했죠. 내용은 내용상 강조법이 들어갑니다. 과장, 영탄, 반복, 열거. 자, 점층, 점강 묶으세요. 다른 건 여러분이 읽어봐도 공부가 됩니다. 점층, 점강은 이 묶어가지고 한목의 점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점층법이 뭔가? 작은 것, 약한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점층법. 유교는 수신 몸을 닦고 제가 집안을 가져리니 하고 치국 국가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
점점 범위를 넓혀갔죠. 이렇게 확대해 가면은 점층법. 반대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줄여오면 점강법인데 둘 다 뒤에가 강조돼, 뒤에가. 그런 점에서는 또 두 개 한목의 점층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억양법, 먼저 축혔다가 낮추거나 낮췄다 추어주되 억양법도 뒷문장 강조입니다. 억양법 뒷문장 강조. 그녀는 얼굴은 예쁘지만 속이 좁다. 얼굴은 예쁜데 하는 거 칭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허수입니다. 속이 좁다 이랬네. 여기에 강조되는 거죠. 그 양반 뭘 그런 형편없구만, 흉악하구만, 문자 하나는 기특하다, 문자 그러는 잘한다. 그 방자가 이도령에게 한 말이죠. 자, 대조법은 지금 내용상 얘기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사물, 내용상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대조법 위에 적어 놓으세요. 서술어형이 반대. 이거 많아요. 서술어로 풀어쓸 수 있는 게 전부 반대입니다. 그거 대조법이에요. 자,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얕다 깊다 반대죠. 또 산이 푸르니 햇빛이 불붙다. 뭐 색상대조라 그러고 고전주의가 객관적이다, 정적이다, 존재양식이다. 낭만주의는 주관적이다, 동적이다, 생산양식이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 대조법 보시면서 요거 혹시 구분 못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은 대조법은 이건 내용상 즉 강조법 소속입니다. 내용상 서술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로 만들어서 서술어형이 반대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조법이 되면은 응당 무엇이 됩니까? 대조법이 되면은 응당 뭐예요? 대꾸법도 됩니다. 가능해요. 대꾸법은 그래 형식상입니다. 내용은 안 봐요.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형식상 비슷한 가락. 이때 비슷한 가락은 비슷한 문장 배열입니다. 비슷한 문장 성분이나 배열을 비슷한 가락을 병치 나란히 두 개 올려놓는 게 나란히 두 개로 올려놓는 게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대꾸법은 그 역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조법이면 대부분 대꾸법이 되는데 자 우측에 대꾸법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있네요. 200쪽에 봐요. 대꾸법 상단부에 있죠. 가락이 비슷하다면 문장 성분의 배열이 비슷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구절을 나란히 늘어놓다. 두 개를 딱 이렇게 대치해 놓습니다. 그러한 형식상 연결만 닿으면 내용은 안 봐도 돼요. 그게 대꾸법입니다. 밑에 예문 볼까요?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빗금. 지혜는 날카로우나 값서게 된 칼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주어 서술어 얼음과 같다 부사어 서술어. 지혜는 날카롭다 주어 서술어 값서게 된 칼이다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배열이 두 개가 동일하죠. 대꾸. 그리고 또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다 해서 같다 직유도 있고 지혜는 칼이다 은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사법이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이 수사법은 먼저 속담을 사용했으니까 풍요법이 먼저 됩니다. 또 하나 문장 구조에 문장 성분이 두 개 비슷한 가락을 병치했죠. 대꾸법은 돼요. 그러나 이 문장은 위의 문장과 함께 대조법이 둘 다 없어요. 내용에 반대되는 구석이 없단 말이야. 두 번째 문장 예를 들어볼까요?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선생님, 범과 사람, 가죽과 이름이 반대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앞에 독해 공부했는데 문장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의미 성분이 뭐더라? 서술어예요. 예?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데 여긴 무엇을 남기느냐에 의미 초점이 있는 것이지 범과 사람을 반대의 개념으로 상반해 놓았다든가 또 거기 나오는 가죽과 이름을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뭡니까? 대칭적으로
대조해 놓은 수법이 아니단 말이야.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범은 가죽이요, 사람은 이름이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개는 보신탕이요,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거기서 여기 문장의 가장 의미 초점이 무엇을 남기느냐, 남긴다가 똑같이 그게 반대가 아니잖아. 대조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하죠. 대조법은 뭡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대구법만 있고 통일법 다른 수법과 걸릴 수는 있죠. 이 부분을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아하 이건 이해를 하고 지금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대조법, 대구법 다릅니다. 이런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한 거지. 그 저기는 열거되어 있는 수사법 하나하나 꼼꼼하게 막 새까맣게 샤프로 칠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너한테 무슨 하등에 도움이 되겠냐? 별반 도움이 안 될. 내가 건너뛰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에 앞에 오셔가지고 대조법, 대구법 구분했네요. 미화법은 미화부장 해보신 분들 있죠? 아름답게.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야. 뭐 아주 쉽죠?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죄를 주는 천사여. 여러분 애인 여친을 뭐라 그럽니까? 나의 수호천사 이러죠. 그것도 미화법이에요. 천사는 무슨 개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죠? 나의 돈줄이 하는 게 더 오를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자, 어쨌든 그것도 미화법이다. 여기 아내를 천사로 본 거죠. 와, 선생님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청춘은 원래 시간에 대한 아까움을 모르는 시간입니다. 청춘이란 게. 한없이 구름만 쏘아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청춘이었죠. 지나보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시게 됩니다. 그냥 뭐 마음껏 구사하세요. 근데 구가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헛되이 보낸 사람도 많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 습관 좀 바꾸세요. 아침 강의 들으러 오세요.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우리 여기 지문에 맞게끔 해당하는 문제 계속 최근의 문제 아침 강의로 풀어주겠다. 그렇게 패턴을 바꿨지 않습니까? 조금 뭐 불편하고 여러분 그런 습관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 다른 친구들은 뭐 두세 시간 일찍 아침부터 수업 듣고 하는데 수업 시간도 늦어가지고 10시, 11시 끼어끼어 오셨다가 오신 분들이죠. 이럴 때는 반어법입니다. 오셨다 이런 것은. 뭐 나름대로 참고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은 또 제때 알죠. 또 밥 먹고 전부 집에 가는 줄 알아요. 밥 먹고 가방 쓰고 그냥 슬슬 집에 갑니다. 그래 놓고 한 2달 다녔다 학원 다녔다고. 공부했습니까? 안 한 거지. 수업을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압축 파일인데. 십몇 년 동안 한 과목을 두고서라도 공부를 하는데 국어 영어. 십몇 년 공부하는데 2달 만에 한 코스를 딱 본다는데 그 시간도 잘 챙기지 못해서 펑크를 내고 빠지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공부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노량진 3년 차입니다. 기억하세요. 머리에. 그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대구 3년 차 안 되겠나? 안 그러면 일찍 포기하든지. 그지? 많은 학생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학원에 보통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연결이 나누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등록만. 내 물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안 와? 등록수가 이래 되는데 왜 학생들이 수치 세보면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돈 내고 학생들 많이 안 와요. 아침에 못 일어나나 봐요. 걔들이 무슨 이사냐 우리 학원에. 투자 이사냐 지금. 그렇잖아. 돈 내놓고 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 동강도, 야, 동강하고 실강하고 다르다. 동강도 물론 똑같은 내용인데 1차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왜?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실강이 앞에 있으면 면전이니까 함부로 또 못하는 구석도 있죠. 동강에서 솔직히 시쳇말로 이런 팬티 입고 봐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화면에서 뛰어나서 두들겨 패기를 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긴장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또 마음이 긴장감이 해이되는 것은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지 듣지를 않아요. 요는. 지금까지 내가 쭉 보면 동강을 신청해놓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들은 친구가 10%도 안 된다는 거 압니까? 그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보통 한 60강, 70강 이래 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들은 친구가 예를 들어 100명이 등록했다면 동강을 10%도 안 된단 말이야. 실강만큼 그게 효험이 없단 말이야. 실강이 산 사람이면 동강은 무시뿌리야. 무뿌리.
무뿌리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허군 날 뒀다가 먹다가 먹다 보니 이게 바람이 들어가 더 이상 뭐 먹지 못할 경지에 내버리고 이래가지고 공부했단다. 본인은 공부했대요. 그건 시간의 목을 조른 거지 공부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울고 있다야. 생각해보면 시간이 그대와 함께 웃고 어깨 결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실강이 왔답니다. 최고. 그러니까 긴장감도 되고 아침에 좀 불편하고 그런 걸 시간을 습관으로 이겨야지. 아침에 훈련하듯이 와가지고 수업 듣고 나중에 학교에 오면 그런 날들이 다 추억이고, 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다는 자신감, 성취감이 그대 일생의 굉장한 양식이야. 힘이고. 그제? 동강 실랑실랑 동강 들으면 되지만 안 되지만 이래가지고 공부한 친구는 합격도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에 보이시는 이사님들 아름다우신 분들. 조만간에 시 한 편 적을게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자, 그런 얘기고, 그래 여러분들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복윤자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열심히 지금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자기 습관 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지금 철도 파업 때문에 아침 강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자주 오는 친구들인데 외관에 있고 영천에 있고 다음에 요 밑에 밀양에 있는 친구들. 와, 선생님 이거 어쩝니까? 이 철도 파업 때문에. 그리고 걔가 아침 강의를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놈의 자식 나와주도 안 하고 헛소리 한다 하지만 매번 나오거든. 근데 한 두세 주 전부터 안 나오는 거야. 야, 너 왜 아침 강의 안 나오니? 이러니까. 뭐 철도 파업 때문에 뭐 시간 배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내가 청장에게 전화할게. 청장한테 전화했거든요. 안 받습니다. 받기만 받으면야. 청장이 철도청장 말이야. 그러니까 와, 최지평 선생님 청장이 전화해도 진짜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해먼 소리고. 전화해보긴 했어요. 안 받더라고. 어쨌든 간에 저도 적극성을 띌 테니까 계속 전화해볼 테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좀 오라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줬어요. 야, 아침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와봐. 좀 일찍. 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저거 집 앞에 바로 철도역이 있다, 기차역이 있다 해가지고 기차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 방법을 조금 바꾸면은 버스 타고 올 수 있어요. 그잖아. 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근데 알고 보면 있잖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짝지는 저는 집이 한 10월이 됐어요. 초등학교에서 걸어왔습니다. 늘 동네 애들하고. 우리는 지각하는 적이 없어요. 개근상 다 받고 우동상도 받고 이랬는데 내 짝지 이놈은 6년 동안 있잖아. 개근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집이 바로 옆입니다. 학교 10m. 문방구 집 아들이에요. 한 번도 개근상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이게 뭐 무슨 이해인지 그지? 바로 여 코앞이면 바로 앞에 있는 놈이 늘 지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관에 있거나 영천에 있거나 이런 데를 지각 잘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지. 항상 보면 요 가까이 있고 뭐 요런 애들 피치 못하게 이런 경우에 뭐 더러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할애 잘 하시고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오세요.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나가자. 미화법 아셨죠? 현재법 읽어두고 연쇄법은 뭘? 연쇄법. 여러분 제가 글의 구성원리, 단락의 구성원리 할 때 연쇄성 이런 얘기 했죠. 우리 연쇄점 이런 말이 연쇄 반응도 있죠. 연쇄는 꼬리를 물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이런 뜻이야. 연쇄, 이을연쇄, 사슬쇄. 체인 같은 게 연쇄적 꼬리 물고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고인도 날 못 빼고 줄친 부분 갑니다. 나도 고인 못 빼를 이 시조입니다. 시조의 초장 끝부분을 꼬리를 잡아 물었어요. 중장의 그 줄친 부분. 고인을 못 빼도 이렇게. 또 중장의 끝부분 여돈길 알페인네를 꼬리를 물고 종장에 처음으로 꼬리 물고 왔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연쇄법. 적어도 연쇄법 개념과 이런 예를 배웠으면 이 정도 도산 12국의 하나는 알아두셔야지.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연쇄법입니다. 고무줄놀이 연쇄법 정도 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또 내용도 중요합니다. 풀어볼까요? 나온 김에 고인은 옛 성현입니다. 지금 이황입니다. 명종조 조선시대. 그래서
옛 성현도 나를 못 보고 공자맹자와 시대가 같지 않죠. 동시대 사람이 아니요. 공자맹자님 이러신 분들은 춘추전국시대 사람 BC 313년 무렵 717년에서 그러면 명종들은 1500몇 년이잖아요. 동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는 건 당연합니다. 고인을 못 뵙더라도 여던 길 고에서 여다 예다 이런 표현은 행하다. 행하다 갈행자입니다. 여다. 여던 길 행하던 길 무슨 길? 학문의 길. 그제?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유봉이 차원 박리면 불력으로 구하라. 몰라도 돼요. 인부지 이불어니면 불역군자와 내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동의 학이편의 첫 구절입니다. 배우고 때려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옛날 공자님이 하신 말씀. 이걸 딱 읽으면서 깨닫고 그렇게 하면 고인을 동시대 사람이 같이 수업은 못하지만서도 그 학문정 어떨까? 주제가 학문정전의 수양입니다. 되셨어요? 요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내용 해석으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수사법 지금 연세법의 예문으로 나오긴 했지만 자, 비교 명령 알아두고 변화법. 자, 드디어 왔습니다. 반어법과 역설법. 수사법의 종결자예요. 하도 종결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 보면은 반어 영어로 있잖아. 아이러니. IRONY. 옛날에 어떤 책이 이 G로 써놨어요. Y를. 아이롱 이렇게. 아이롱 아닙니다. 그건 나이롱입니다. 사실은. 반어. 다음에 역설. 패러독스. 스펠은 뭐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스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키 작은 영어 선생님께 물어보고 키는 작아도 실력은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자, 아이러니 패러독스. 영어로도 이렇게 다르니까 스펠도 다르니까 얘네들이 뜻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어? 근데 우리 한국말을 들으면서도 반어와 역설 뜻 구분 해보세요. 못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90% 넘으니까 계속 9급에 나오는 거예요. 구분하기 쉽지 않다가 아니 이런 명료한 의미 차이를 알고 수사법을 보고 이거 반어법이네 이거 역설법이네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개념 차이부터 볼까요? 반어. 개념 차이에서 반어는 말이야. 반어는 표현 의도와 화자가 표현 의도가 있겠죠. 표현된 바. 여러분 표현된 바 하면 말과 글. 우리 일반적으로 독해를 글로 표현 의도가 요거 2개가 반대예요.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얘는 굉장히 많아. 얘는 거기서 얘기해 볼까요? 그놈 참 입상이다. 우리 그 돌잔치 같은 데 가보면 할머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저 아들 놓은 적 없는데 이러지 말고 물론 이 중에 또 결혼하셔서 아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돌잔치 가보면 어른들 보면 그놈 밉상이다. 그럼 그대로 표현하면 못생겼다는 얘기잖아. 밉상은 미운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지고 때려들은 그 돌잔치 돌아기의 아빠가 이 할망구가 왜 우리 아들들은 밉상이라 그러지 해서 구석에 가서 말이야 다른 사람 막 이게 멘트였고 난리 술 먹고 하는데 그 페트병 막 날립니다. 목에다가 막 두룩 붓기도 하고 열받아가 소새끼 같이. 그래가 나중에 벌겋게 오가 할매 왜 우리 아들 못생겼어요. 이 친구는 뭘 모릅니까? 국어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국어 공부를. 그러면 그 할매는 제게 수업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반어가 많이 사용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밉상이다가 아니고 걔는 참 귀엽네, 잘생겼네 이런 뜻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먼 당신이 찾으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 부분 잘 보시면 앞부분은 영어의 if절입니다. if 그죠? 여러분 보고 번역하라 안 할 테니까 그 if 적어 놓으시면 만약 뭐뭐 하면 이때 if절 즉 조건문인 어떤 의미 어떤 심리를 반영합니까? 소망을 의미합니다. If I were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좋겠네 이런 소망 아이가. 그럼 이 문맥을 봐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하는 구절은 당신이 나를 찾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적 미래 그때는 가정적 미래 찾아왔다고 가정해서 그때 내 말이
실제 감정은 어떻겠어요? 지독스럽게 보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말도 잊지 못하고 이게 정상적 감정이잖아. 이게 표현 의도인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자붙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경험 없습니까? 가만히 반에 또 부회장 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 여학생들은 반장 좋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반장은 보통 먹고 들어갑니다. 보통 반장이라는 완장이 그 여학생들이 한 3분의 1은 표를 먹고 들어요. 인기투표에서. 뭐 조금만 잘 못생겨도 공부 잘한다는 이유 안 알아. 어쨌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짝지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뒀다가 의표를 찌를 때가 있잖아요. 야, 니 우리 부회장 자 좋아하지? 이러면 아니다 이러잖아. 아니다. 깜짝 놀라면서 자기 마음은 좋아하는데 그게 반어법이에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 이런 심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표현 의도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동성론에 이렇게 기다림이 지고한 이런 표현 젊은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나갔다가 대백 앞에서 또 안타까운 눈빛들을 만납니다. 딱 보면 자 누구 기다린다 느낌이 오죠. 여기 보면 몇 번 보면 막 두레두레 살피고 막 기다리고 다른 애들은 기다려도 대부분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막 이래 두드리고 뭐 이러는데 그 눈빛 그래서 저 밑에 순간 누군가가 올라옵니다. 계단으로 막 올라오는 친구가 있으면 드디어 왔다 할 때는 안도감과 함께 이걸 뭘라 표현할까 이게 오면 그래서 이 남친이 어우 야 좀 늦었다 지하철이 펑크 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1차적인 표현에 조금 쌀쌀맞은 기억에 뭐라 그럽니까? 됐다고 막 이러고 됐다고 막 이렇게 탁 끊어버리고 나 별로 안 기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나도 금방 왔다 같이 가자 막 속은 아프지만 참고 이렇게 그 현재성을 모면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뭐 적응의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왔나 기다렸다 이게 아니고 나 너 안 기다렸다 이런 표현은 반대의 어법이다. 반어법이단 말이야. 그런 좀 잘 알아두시고 요 문맥 꼭 알아두세요.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에 간다. 이 지문만 봐서 몰라요. 기영도의 안개 1984년 동아일보인가 거기 신춘문예 등단작인데 이 기영도의 안개라는 시는 자그마한 수업도시를 배경으로 그 현대화되어가는 도시의 비극을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산업화가 얼마나 우리 인간성에 위험성을 갖다 주는가는 해석. 그와 같은 시를 지금 안개를 통해 적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여공들은 아름답다가 아니고 얼굴이 창백해 노동에 찌들린 거고 애들도 영양실조가 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걸 가지고 여공들의 얼굴은 아름답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공장에 간다. 기술 만능시대 이런 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역설 해석합시다. 역설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역설은 표현상만 가지고 얘기해도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것과 달라요. 여기는 표현된 바 있죠. 표현된 이 표현상 이건 반어법은 모순이 없어요. 이 자체의 문장 가지고는 앞뒤에 문제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듯이 먼 오늘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건 문장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리고 너 참 잘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에 하자가 없어요. 잘못된 행위를 보고 너 참 잘했다도 반어법이 되겠죠? 문장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여기 이것은 표현상 모순.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논리적 모순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절실한 진실. 일대 절실한 그 무엇은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성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성 또는 우리 책에는 뭐 진리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때 항상 이런 얘기예요. 모순 진리. 대순 진리가 아니고 모순 진리. 대순 진리는 종교입니다. 모순 진리. 모순 진리. 표현상 모순이 되어 있는 거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도 보통 모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역설법 여기서 1차적으로 머물러 버리죠. 그건 틀린 건 아닌데 요는 여기를 몰라버리면 해석을 못하잖아. 시를 해석 못하니까 1차원적으로 머물고 말 그러한 우미한 학습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문에 님은 갔습니다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하나 뜯어보자 이제 일단. 이게 님의 침묵 지문이에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역설법의 시인, 역설의 시인이 누구냐면 한용운입니다. 한용운의 시님의 침묵 두 구절에 역설법이 있어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자, 이 문맥이 일단 역설법입니다. 보실까요? 아니 님의 말소리가 그제 아무리 향기롭다 해도 어떻게 기가 먹느냐, 기머거리가 되느냐, 여기가 논리적 모순, 발견. 그지? 저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있을 수 있니?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한 성우의 목소리로 얘기한다 해도 여러분 귀가 확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다른 목소리 안 들리, 이건 얘기가 안 맞잖아요. 다음에 님의 얼굴이 아무리 꽃답다 하기로서니 내 눈이 확 까질 수 있느냐, 봉사가 되냐, 그건 논리적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의미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해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내용까지 아셔야 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님은 우리가 한용운의 님은 조국도 되고 불타도 되고 무슨 뭐 시적 딜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됩니다. 상징이죠. 여기서 하나로 고정하고 조국으로 봅시다 일단. 그죠? 여기는 뭐 좀 이따 조국으로 안 봐도 좀 이따 나오는데 나는 향기로 님의 말소리에 기먹었다. 님의 말소리가 얼마만큼 향기로웠으면 내 귀가 다 먹을까? 그 정도란 얘기예요. 정도가. 또 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내 눈이 확 까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실한 그무서 그 정도로 약간의 의미가 모순된 구석은 있지만 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은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일인데 절대적인 미에 대한 얘기. 님은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짝사랑하던 남친, 여친, 남친 여친하면 아니죠. 그죠? 짝사랑하던 대상 한번 좀 떠올라 보세요. 그 시절의 한 극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녀의 얼굴은 늘 책 속에 있었어요. 그럼 눈이 까진 거나 진비 없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엄마 말씀도 안 느끼고 크락종 소리도 안 들립니다. 길 가다가도 그녀의 목소리만 들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기목은에 대한 거는 진비 없잖아요. 그래서 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이게 바로 절실하게 표현하고요. 님은 나에게 이만큼 절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역설법 하나. 문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위시에서 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노래한 구절을 골라라니. 이건 절실한 그 무엇을 문제로 제기하다가 역설법 지문 고르기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실한 무엇까지 알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역설법의 대표 지문 역시 님은 같지만 왜 역설법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가 해결이 되거든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않았다. 자, 지금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님을 하나로 이제 상징을 구축해보고 해석을 이해하기 쉽게 님은 조국이다. 님은 같다면 조국의 뭡니까? 국권 상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당대가 언제죠? 일제강점기니까. 조국이 국권 상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나는 누구죠? 한용운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백성이라서 어때요? 님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남아있다 아이가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국이 국권 상실인데 나에게는 남아있다가 논리적 모순이야. 자, 1차적은 논리적인 모순 발견됐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석됩니다. 객관적 현실을 어떻게 해요?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다. 이 말 뜻을 좀 해석을 할 줄은.
주관적으로 극복하다. 여기 이제 사이에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결핍 또는 다른 말로 부재, 결핍 또는 부재의 미학, 그런 얘기예요.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오승근이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죠. 또 여러분들 황진이 시조 가운데 보면은 그런 시조도 있습니다. 보내고 그리는 정 있죠,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있을 때 못해 그랬죠. 사람이 행복할 땐 행복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불행해지게 되면 그때가 행복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 순간보다 더 어려운 경제에 빠져서 내 그때 채집형에게 수업 듣던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상황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 있었던 존재가 없어졌을 때 그 존재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조국이 국권을 상실했다. 객관적 현실. 그 조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조국이 내게 숭고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몰랐어, 중요성을. 조국이 이제 식민지화 되어버리니까 조국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왜 이런 서름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걸 절실하게 깨달으면 조국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은 갔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식민지 시대입니다. 근데 결핍 없잖아요. 없는 것을 통해서 있었던 존재를 결국 뚜렷하게 각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있었던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그 존재의 회복을 강하게 가질 수 있죠. 그게 바로 결핍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냐 그 원리가? 그 원리를 것도 없는데. 조국이 있을 땐 잘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라 독립이 되어 있고 하니까 선거의 중요성도 모르죠. 잘 오지도 않습니다. 20, 30대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다거나 연방정부의 한 편입이 되었다 할 경우에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때 내가 왜 선거를 안 했을까? 우리 교실에도 많은 친구들이 독립투사가 되었고 이게 뭡니까? 바로 결핍의 미학 때문에 그래. 그래도 한용운도 마찬가지. 조국이 있을 땐 몰랐는데 조국이 식민지화 되니까 그 조국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해한단 말이야. 사랑도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찢고 볶고 미워하고 있다가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더욱더 크고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뚜렷하게 각인되면서 그 조국을 반드시 탈환해야겠네. 이게 바로 뭐예요? 회복의지예요. 회복의지가 나는 님을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외출 중입니다. 이런 얘기.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 현실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해석에 바로 여기 역설법이 쓰여 있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설법. 역설법의 해석과 반어법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도 역설법이죠. 왜? 아우성은 소리를 전제로 하는데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논리적 모순이죠. 다음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밑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순 형용이라 그래놨죠 뒤에. 무슨 얘기냐면 외롭다, 황홀하다. 형용사인데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외롭다와 어울리는 조화가 맞는 형용사는 외롭다, 쓸쓸하다, 적막하다, 적요하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하냐는 감정이 서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언밸런스한 얘기겠어요. 이게 모순되어 있다. 형용사가 모순되어 있다. 이거 역설법의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유리창에 가서 한 번 더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정확한 시적 의미까지 우리가 대표 지문인 님의 침묵을 통해 확인을 했고 다른 아주 곱씹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시에 가서 좀 더 절실하게 언급할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어 역설. 그리고 서리법. 어문형으로 묻죠. 도치법 앞뒤 문맥을 바꾸고요. 도노법은 불호입니다. 사람이 내 재물을 불러 독재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생략법, 생략하죠, 뭐. 비약법, 읽어두고, 돈강법, 문장의 기세. 그러니까 문세라 그래요, 문세. 이문세가 아니고, 문세, 문장의 기세를 뚝 떨어뜨립니다. 뭐 아주 쉬워요. 일개 사단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하늘을 비행기의 편대가 덮었다. 두 문장까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듯한 그런 기세를 보이죠.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나 그리하여 그날에 예비군 연습은 시작되었다. 이러면 모든 거 종료입니다. 연습 또는 예비군 연습이 잘 나가는 긴장감을 확 해소해버립니다. 이게 문장의 기세를 뚝 떨어뜨리는 게 돈강법. 앞에서 억양법은 뒷문장이 강조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자, 수사법에 대해서 일목일목 공부해봤습니다. 비평 문예사조는 조금 많은 시간은 아니고 조금은 걸려요. 그럼 뒤에 그게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비평 문예사조 하기로 하고 뒤에 수사법 관련해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뭐 아주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어떤 게 있나? 다른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12번 볼까요? 213쪽에 12번. 김수영의 파밭가에서 아마 이 파밭 하면은 우리 담아내기란 양파밭가에서 이러면 좀 더 적확할 것 같아요. 그죠?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 나오니까 사실 파가 붉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붉은 붉두그리한 것도 있긴 합니다. 파 이래 사보면 그냥 보통 하얗잖아요. 푸르고. 양파라 보면 조금 더 양파 껍질이 보면 붉두그리 하지 않습니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그 붉은 껍질을 뚫고 나오죠. 얻는다는 것은 새롭다라는 것은 잃는 것이다.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얻는데 어떻게 잃느냐? 논리적 모순. 이 속에 희생의 중요성 강조. 되겠습니까? 이렇게 희생이란 아름다운 법이야. 희생도 희생, 정당한 희생이고 뭡니까? 바로 가치 있는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란 것도 어쩌면 여러분 시간을 이건 희생의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기의 나태한 습속을 계속 그런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습관들을 자꾸 훈련해서 시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강의 열심히 오라는 거야. 근데 희생이 내 오락 시간을 희생해서 내 잠 시간을 희생했어. 넌 평생 주무시기 위해서 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거든. 잠이 소중하다고. 물론 소중할 때도 있죠. 수험생이 소중함은 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역설법입니다. 골라봐라. 그럼 이 수사법을 설명해놨죠. 설명해놓은 것 중에 역설법 고르면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 이렇게 놓고 밑에 줄친 부분과 동일한 수사적 기호가 쓰인 것은 이렇게 해서 밑에 선택지도 전부 다 시적 지문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참고 한번 하시고요. 자, 조금 여유 뒀다가 수사법은 요 정도 하고 비평과 문예사조에서 나옴직하고 필요한 것만 꼭꼭 집어서 몇 개 보고 바로 시문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